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진표입니다. PPT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K-방역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면서 경제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그 내용에 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는 일찍이 경험 못했던 큰 침체를 겪었습니다. IMF는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가 위축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록아웃, 완전히 지역이나 도시를 폐쇄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방역을 효과적으로 잘해서 방역과 경제를 함께 균형 있게 살려나갔기 때문에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특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현재 마이너스 1.9%로 예측되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국내 GDP 성장률을 보면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마이너스 3.2%로 떨어졌습니다만은 3분기 들어서 반등을 했는데, 그 반등을 한 동력은 주로 수출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는 경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는 것이고, 이것을 미국과 중국 등에서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정부 재정 투자를 통해서 더 촉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대 탄소 제로를 목표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세계적인 공감을 통해서 저탄소 친환경 경제를 위한 세계 경제의 정책의 어떤 공조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그런데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취약고리를 보강하는 새로운 정책적 수요가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정책은 이 세 가지를 축으로 해서 마련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대면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등 클라우드, 인공지능, 그래서 DNA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추진되었던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이것은 인공지능의 장점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전 세계에서 지금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 제품 생산의 전 공정을 무선으로 자동화하고, 이것을 인공지능을 갖춘 디지털로 서로 연계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어가는데, 그 공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한 가지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 트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공정이다 그러면 그 반도체 생산 공정을 만들어 놓고 그거와 똑같은 공장 설비와 시설을 컴퓨터상에 디지털 공간에 똑같이 만들어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실제 공장에서 발생한 각종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디지털 트윈에 연결이 되고, 또 새로운 공법이나 제조 공정, 그리고 또 소재나 부품 등을 바꾼다든가 공정의 순서를 바꿔서 불량률을 제로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모든 시도는 컴퓨터를 통해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든 장비를 최적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생산성도 향상하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서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가 가장 먼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트윈 공장의 많은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가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만든 디지털 공장 프레딕스를 통해서 이탈리아 피렌체에 위치한 오일 가스 공장 장비에 센서를 부착해서 최적의 설비 일정을 만들어낸다든지, 롤스로이스가 제트기 엔진 고장 97%를 예방하는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만들어냈다든지, 또 시멘스, 포스코도, 특히 우리 포스코는 철강업체 중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제찰소 포스프레임을 도입해서 재고의 측정과 분석 시간을 종전 5시간 20분 걸리던 것을 20분으로 단축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을 거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가 이것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고 기후변화를 가소시키니까 전 인류에게 온난화라는 각종 기상재해가 전 세계에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대로 가서는 인류가 모두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전 세계의 지식인들은 각국의 정책 공조를 통해서 2050년까지 탄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탄소 중립 시대를 만들자는 세계적 목표 아래에서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거에 맞춰서 이 경제의 구조를 모두 조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2035년이나 40년까지는 예를 들면 자동차는 무공해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만 판다든지, 그리고 2045년까지는 지금의 석탄 발전을 모두 없애서 석탄 발전 제로를 만들고,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또는 환경 비용에 필요한 것의 한 50% 정도를 전기요금에 포함을 시켜서 에너지 소비를 절약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고, 대부분의 유럽 여러 나라들도 가솔린이나 경유를 쓰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모든 제조업체들이 에너지를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만일 그대로 지금대로 가가지고는 외국에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위한 새로운 녹색 성장이 불가피한 것이죠. 또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될 셈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가져오게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탈인력, 생략화 현상이 가중되고,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제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게 할 것인가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른 많은 나라들에서 전통 제조업에서 예를 들면 아디다스 같은 곳에서 운동화를 만드는 인력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주문을 받아서 맞춤형 생산을 통해서 재고를 줄인다든지, 또는 새롭고 편한 운동화를 만들어서 디자인과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는 인력을 늘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되려면 그런 새로운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종전의 근로자들을 새롭게 교육시키는, 그리고 새로운 분야로 취업을 지원하는, 그래서 디지털 역사를 해소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의 핵심 인재를 10만 명 양성하고, 녹색 융합기술 인재를 2만 명, 그리고 도소벽지 등 1200개 농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이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혁신을 적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되겠습니다. 이 디지털 시프트가 이처럼 빠르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혁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전에 여기 도표에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그런 산업들이 이런 디지털 능력을 갖춘
벤처 스타트업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에서 전통적인 폭스바겐이나 현대나 기아 이 차가 지금 테슬라나 우버로 또 소매 판매 업종도 월마트나 이마트에서 아마존으로 그리고 모빌티 산업도 노키아 모토로라에서 애플로 또 호텔은 힐튼에서 에어비앤비로 각종 인터테인먼트 산업도 전통적인 그런 지상파 방송에서 요즘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금융도 전통적인 금융에서 페이팔이나 알리페이와 같은 새로운 IT의 산업들이 그 역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몇 개 분야에서 다시 한번 숫자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 분야에서 토요타가 차지하고 있던 우위가 테슬라에 의해서 뒤집혀졌고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서 테슬라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인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넷플릭스가 디즈니를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페이팔이 IT 분야도 새로운 인공지능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인텔을 능가하는 매출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종합한 한국형 뉴딜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세 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160조를 이제 투자해서 일자리를 약 190만 개를 창출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저는 새로운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중에 성공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창업한 지 10년 이내에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 이것은 CB 인사이츠라고 하는 미국의 시장조사기관이 매 분기마다 한 번씩 전 세계의 기업들을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는 유니콘에 해당하는 기업이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K-유니콘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11개까지 늘어나서 세계 5위 수준이 됐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지원 정책 또 금융 혁신 정책으로 뒷받침함으로써 K-유니콘 기업을 한 20개 정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전 세계 2위 또는 3위까지는 2위는 어렵겠네요.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계 3위를 목표로 하는 유니콘 육성 전략을 만들면 이 유니콘 기업들이 그동안 우리 고속 성장을 견인해 온 재벌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금 한계에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유니콘이 되기 위한 아기 유니콘을 1,000억 미만으로 분류해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1,000억에서 1조 사이를 예비 유니콘으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유니콘 기업을 키워나가는 단계적 전략을 육성하고 있고 현재 국내 유니콘 기업이 표에 11개가 나와 있고 SB 인베스트먼트는 우리나라의 유니콘 후보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또 10개를 골라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위원회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한국판 뉴딜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면 그 유니콘 기업과 함께 혁신기업 한 1,000곳을 선정하자. 그래서 미래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평가를 해서 벤처뿐만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디지털, 그린 뉴딜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재 300개를 골랐습니다만 앞으로 한 1000개 정도의 산업별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 기업들을 골라내고, 이러한 기업들에는 금융기관이 펀드를 만들어서 개인이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여기에 투자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혁신 기업들이 우리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성공시켜 나가려는 전략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의 하나인 지나치게 부동산에 많이 돈이 잠겨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하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관련 금융에는 표에서 보듯이 약 2,100조가 넘는 돈이 투자되어 있는데, 이것을 좋은 혁신 기업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일이 경제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대 때문에 금리가 낮습니다. 이 금리가 낮다 보면 사람들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동기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국가 대표 혁신 기업에게, K 유니콘 기업에게 옮겨가게 하느냐가 우리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핵심 전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K 유니콘 기업들을 육성해내는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다양한 모험 자본이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표하는 것이 벤처 캐피탈인데, 현재 한국의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2000년대에 비하면 4배 늘어난 4조 원대고, 벤처 캐피탈 숫자도 150여 개가 넘어서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제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미흡합니다. 좀 더 이것을 빠르게 확산시켜야 합니다. 이 벤처 캐피탈을 키우는 방법은 국내의 기업들이 지금 여유 자금을 지나치게 많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여유 자금을 CVC라고 하는 법인형 코오퍼레이티브 벤처 캐피탈 CVC를 통해서 이것이 벤처 캐피탈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일이 가장 신속하게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 건수 중에서 CVC와 함께 투자한 통계가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CVC, 법인들에게 벤처 캐피탈을, 기업들에게 벤처 캐피탈을 만들도록 허용한 것도 여기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더 신속하게 확대시키느냐가 새로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그동안 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 예대 마진 차이에 그 수익을 주로 의존하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연체가 되었을 때 빠르게 안전하게 확보하고 받는 그런 소송을 통한다든가, 그런 받는 방법을 위한 계약서를 만든다든가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그러다 보니까 상가대학, 법과대학 나온 사람들이 금융인력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이 같은 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예대 마진에 주로 의존하는 이 커머셜 뱅크에서 중점이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로, 투자은행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라든가 투자금융회사와 같은 그런 투자금융에는 미국은 한 60% 정도가 미래의 기술과 산업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엔지니어 출신들이, 그런 분야의 석박사들이 대개 금융기관에 들어와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세계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M&A를 주도하고 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우리는 지금 그게 상당히 부족하고 있습니다. 5대 민간은행의 이공계 인력은 아직 30%를 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빠르게 5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까지는 기존 인력을
재교육시키는, 그래서 카이스트라든가 금융연구원 같은 곳에서 미래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기술과 기업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최고로 우수한 엔지니어들,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많은 경우 창업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안전한 온실 속에서 대기업의 중간 간부로 남아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사가 될 때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을 해나가겠다. 이런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는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게 되고 새로운 부자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전이 없어지고 새로운 부자가 생기지 않는 경제는 상당히 침체된 경제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부자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도 적게 생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극복하려면 우리 금융기관의 모험자본 육성, 벤처캐피탈 육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새로 벤처기업들이 창업할 때 지금처럼 퇴직금이나 자기자본 가지고 기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은 자기와 가족이 최후의 보루로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게 아니라 금융기관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해서 금융기관이 투자하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자주 가서 거기 있는 투자자들이나 기업들과 같이 토론을 해봅니다. 그런데 벤처의 그 아주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 가보면 스탠퍼드 대학의 세계적인 연구소들, 인공지능 로봇 연구소를 제가 가보니까 거기 나와 있는 연구원들이 포스트닥이라든가 엔지니어만 있는 게 아니고 금융계의 상당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사람도 평가하고 기술도 평가해서 이 박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면 성공하겠다고 금융 전문 분석가들이 판단하면 당신 그 기술 500만 불에 내가 살 테니까 500만 불을 받고 투자해라. 나머지 500만 불은 우리가 다 100% 투자하겠다. 성공하면 당신이 성공보수 50% 받아가고 우리가 50% 받아가고 실패하면 당신은 성공보수만 못 받는 것이고 아무 잃어버릴 게 없다. 이런 되게 조건으로 창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10년 이내에 적어도 평균 6번 정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가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면서 빠르게 혁신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그 사회 최고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앞다투어 창업하는, 도전하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문화를 만드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이 가능한 그런 문화와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을 했습니다. 그 연대보증제도 같은 거 다 없애가고 있고요. 그리고 3-4번은 기회를 주자 해서 정부의 벤처 자금 지원도 한 번 실패해도 2번, 3번까지는 지원을 해주는데 많은 경우 보면 2번, 3번째 지원을 받으면 성공률이 80-90% 이상 높아지는 그런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벤처기업이 초기에 창업을 하게 되면 창업한 지 2년부터 5년 사이에 때로는 10년까지도 여러 차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후발 경쟁 기업이 생겨나서 기술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한 시장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기를 맞은 벤처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과 시장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좋은 동반이 될 수 있는 기업과 M&A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M&A를 시키려는 것은 벤처 캐피탈,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평가 능력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알선해야만 서로 신뢰하고 주식을 평가해서 M&A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규모를 키워나가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스케일업, 그리고 한 분야에서 성공을 하면 그것을 M&A를 통해서 팔아서 이윤을 현실화하고 다른 분야에 또 새롭게 창업하는 이러한 역동적인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고, 국내의 좁은 시장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벤처 캐피탈들이 해외 시장과 국내 연기금이나 해외 펀드들과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기 위한 전반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형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정책, 이렇게 세 가지 틀에서 본 한국판 뉴딜 정책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우리 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G20에서 G7, 진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핵심 전략이 K-유니콘 전략이다 하는 걸 주창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정부에서 받아들여서 재작년에는 K-유니콘 전략이 정부의 첫 번째 최우선 경제 성장 전략이었고, 작년에는 두 번째 주요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K-방역을 잘 성공적으로 실시하면서 자신감을 얻어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혁신 선도 기업을 K-유니콘 포함하여 혁신 선도 기업 1000개 기업을 골라내는 정책을 제가 주창해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함께 힘을 모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금융기관들이 하루빨리 모험 자본을 과감하게 육성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적 구성을 석박사급 엔지니어들로 빨리빨리 바꾸고, 또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강화해서 금융기관이 만든 벤처 캐피탈들이 여유자금을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으로부터 그 여유자금이 여하튼 혁신기업에, K-유니콘 기업에 투자되도록 중재하는 그런 전략을 더 힘차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G7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